지구적인 기후위기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영어 외국인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가 좀 어려운 게 주제가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구 성과가 별로 없고 외국의 연구 성과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가 많은데 중간에 영어가 좀 나오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에드 호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드 호킨이라는 기후학자가 지구가 185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색깔로 표시합니다. 파란색이 진할수록 좀 차가워진 거고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매우 더워진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년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50년 동안 급속하게 진해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빨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아주 가파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데 에드 호킨이 이 표를 만든 이유가 일반인들과 기후위기 얘기를 막 수치를 갖고 얘기하면 다 들을 때는 끄떡끄떡이는데 집에 갈 때는 아무 느낌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뭔가 딱 가슴과 머리에 딱 남는 뭘 할까 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게 꿈에 나타난대요. 아, 그 선, 네, 이게 선입니다. 따뜻해진 선.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실제 수치를 한번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몇 도 상승했다고 할 때는 보통 산업화 이전 대비란 말을 많이 써요. 산업화가 된 시점은 1850년 기점입니다. 1850년을 기점으로 볼 때 1850년의 지구 평균 온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1.5도씨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은 과학자마다 얼만큼 올랐는가에 대한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지금 5개 기관 중에서 가장 세게 예측하는 기관이 1.28도씨 상승했다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가 보겠지만 1.5도씨 상승으로 막아보자는 게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의 합의 사항인데 1.28도라 그러면 별로 안 남았죠.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말해준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후가 어떻게 돼? 기후에 관해서 이 기후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노력들이 있었는데 한 서너 가지만 아시면 해서 제가 4가지를 딱 압축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92년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영어로 UNFCCC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결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결의가 뭔가 하면 매년 이 UN 기후변화 협약을 가입한 나라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매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매년 논의하자는 한 거였는데 그 논의하는 회의 이름이 COP예요. Congress of Parties라는 되게 어려운 영어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당사국 총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번에 코프 27이 열렸다, 이번에 코프 26이 열렸다 이게 자꾸 나와요. 이게 코프가 뭐야? 옛날에 박중훈 나온 영화 있었죠? 경찰이야? 짭새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당사국 총회 협약에 가입한 그래서 매년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1995년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코프 26까지 열렸고 코프 27이 됐습니다. 코프가 쭉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코프 21 회의였는데요. 21번째 열린 회의입니다. 매년 열리니까요. 2015년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파리 협정을 채택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그 파리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파리 협정의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아까 봤죠? 1850년 대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자. 2도까지 오르면 좀 곤란하고 그래서 well below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저히 낮도록 해보자고 했고요.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2도씨는 유지해야 돼. 2도씨 이하로 이렇게 돼 있고요. 1.5도씨는 노력하도록 추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리 협정은 다분히 2도씨 정도에서 막으면 좀 되지 않을까? 1.5도씨는 노력하지만 될까? 이런 좀 의도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으니 온도를 막아보자는 생각을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데 2017년에 트럼프가 미국이 탈퇴했어요.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기후위기란 말은 중국 애들이 만든 말이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유명한 명언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그 양반은 모든 말을 트위터에 했던 분이죠. 2013년에. 또 유명한 말도 남겼는데 이런 말도 남겼어요. 내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열나 추워. 누가 지구가 따뜻해진다고 사기치는 거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개구라다, 혹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기후위기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돼요. 아, 이번 여름 왜 이렇게 안 추워? 야, 기후위기 맞아? 지구온난화 맞아? 이런 사람들 꼭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딱 개념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날씨하고 기후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날씨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매일 바뀌고요. 매년도 바뀌어요. 이건 날씨예요. 웨더. 미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북동부에 가서 날씨가 마음에 안 들면 3분만 기다려라 라는 말이 있어요. 3분만 기다리면 날씨가 바뀔 거 말이에요. 기후는 뭔가 하면요. 30년 동안의 날씨의 평균적 경향을 기후라고 해요. 최소 30년. 우리 어릴 때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 기후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기후라고요. 안 뚜렷한 해도 있잖아요. 올해 왜 이렇게 봄이 짧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평균에는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보세요. 트럼프가 어떻게 오해한지 알겠죠? 날씨를 갖고 기후위기 맞아 그러면 안 돼. 날씨가 매일 다른 거지. 매년 다른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후가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뭐냐면 기후 변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후 변화 영어로 climate change인데요. 기후 변화라는 말 자체가 심각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왜? 기후가 뭐라고요?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거 얼마나 심각하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말을 20세기 때, 21세기에 많이 쓰게 됐어요. 왜? 지구 온난화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지구 온난화 그냥 뜨뜻해진단 말이지. 그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 겨울에 더 추워지는 것도 기후위기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다가 2015년쯤이 되니까 기후 변화라는 말이 너무 약해. 그래서 어떤 말로 바뀌었다? Climate Crisis, 기후 위기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보다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말로 바뀌고 보니까 글로벌 워밍, 영어 자꾸 합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인데 지구가 워밍이 따뜻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뜨뜻해진다라고 하면 위기 지구는 너무 약해. 그래서 글로벌 워밍이라는 표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뀐지 아세요? 글로벌 히팅.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뜨거워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게 지구 가열이에요. 지구 가열. 좀 더 멋있는 한국말이 없을까 생각하지만 지구 온난화만큼 멋있진 않아요. 어쨌건 지금은 지구 가열과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기후 재난이 온다. 그래서 climate catastrophe 이런 영어식 표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볼 때 2018년 IPCC 보이죠? IPCC란 말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건데요. 영어로는 안 할게요. 영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머리가 막 아프다. 번역한 게 나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여기 이제 UN에서 또 만든 겁니다.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니까 무슨 외무장관이 만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연구를 매일 해서 자꾸 특별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과거에 3년 전에 파리에서는 2도씨로 낮추면 되겠다. 1.5도는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1.5도를 넘어가면 심각한 위기가 생긴다. 1.5도로 넘어가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지구 모두가 2010년에 배출된 탄소량에 비해서 2030년이 됐을 때 그거의 45%는 떨어뜨려서 2010년에 55%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2030년이 됐을 때 201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해야 2030년까지 1.5도씩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고 2050년이 될 때는 탄소 중립해서 탄소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게 해야 1.5도씩 오르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1.5도씨로 오르게 지금 1.28도 올라서 돼 있죠. 그러니까 한 2, 3도만 더 오르면 1.5도씨가 다 오르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2010년 대비, 2010년 배출량 대비 2030년에 45%를 줄여야 됩니다. 전 나라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알린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럼 정부도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정부가 왜 아무 일 안 하고 있었냐면 옛날에 코오프 대회를 할 때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지정이 됐어요. 선진국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으로 빠지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선진국이 돼버리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될 의무가 됐고, 언제 또 급기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면 유럽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생산한 것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하겠다 또는 세금을 마구 붙이겠다 해서 탄소 국경세라는 걸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경을 통과하는 물건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물이었으면 엄청난 세금을 붙이겠다고 한순간 그제서야 우리나라 정부가 어머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 막히겠네,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네. 정부의 대책의 관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수출하고 이렇게 돼야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책 세운 게 몇 년 안 됐어요. 4, 5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NDC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영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인데 영어도 어렵다. 한국말로 하면 각 나라가 얼만큼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를 NDC라고 해요.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온다. 한국의 NDC 발표. 이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NDC가 어떻게 발표했냐?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자, 그럼 자꾸 복습해 봅시다. 아까 IPCC가 몇 프로 감축하라고 그랬죠? 45%. 우리나라 정부는 40%. 어떤 느낌 드세요? 좀 노력한 것 같아요. 조금 모자라지만 노력한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죠? 잘 보세요. 뭐가 달라요? 기준 연도가. 네, 기준 연도가 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30년에 배출량이 4천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2010년이 5천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몇 프로 감축한 거죠? 5천이 4천 됐으니까 20% 감축한 거죠. 근데 2010년보다 2018년에 더 탄소를 많이 썼겠죠. 다시 한번 2010년이 4천이었어. 2018년이 8천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해가세요? 10년이 5천 죄송합니다. 10년이 5천이었고 18년이 8천이었다고 보세요. 30년에 4천을 만들었어. 그러면 2018년 대비 8천에서 4천으로 바뀌었으면 몇 프로 감축됐죠? 50% 감축됐죠. 근데 2010년 대비하면 5천이 4천 된 거니까 몇 프로? 20%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이 됐던 해가 2018년이에요. 제일 많이 했던 해를 꽉 잡아놓으니까 40%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감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0년 대비하면 아주 조금 감축한 거라고요. 너무 유치하죠. 이거 발표했을 때 세계 과학자들이 잔대가리 굴리네. 뭐 여기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니 많은 거에 비해서 하면 굉장히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은 훨씬 적게 썼거든요. 10년 대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더 장난은 뭔가 하면 18년은 총 배출량으로 하고요. 30년은 순 배출량으로 설명했어요. 순 배출량은 뭔가 하면 이만큼 탄소 배출했는데 우리 나무 많이 심고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갖고 고체를 만들어서 땅에다 심으면 되거든요. 이게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기술이에요. 2030년쯤에는 개발돼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만큼 배출해 놓고 나무 심고 탄소 포집해서 땅에다 저장하면 줄 테니까 순 배출량 기준으로 40% 줄이겠다고 합니다. 아니 비교를 할 때는 18년이 총 배출량이면 30년도 총 배출량 이게 순이면 이것도 순이어야지. 배출한 건 총으로 하고 줄일 때고 순위로 하면 그리고 순으로 얘기할 때도 기술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기술로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 그린워싱, 친환경 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18년 대비로 만약에 설명하려면 10년 대비 45%를 줄이려면 18년 대비 50.3%가 돼요. 총량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지구의 1.5도씨를 막을 수 없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탄소 배출 10위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못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계속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탄소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계속 이렇게 더 남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고 할 때 이 정도를 더 배출하면 1.5도씨 상승이 완료됩니다 하는 어떤 순간이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탄소 예산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몇 개나 오늘 집에 갈 때 기억할까? 탄소 예산이 탄소를 위한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1.5도씨로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남아있는 탄소양, 이걸 탄소 예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수치가 나오는데 수치를 들어봤자 일반인이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탄소에서 남은 거를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쉽게 이해시킬까 해서 탄소 예산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오늘 이번 주 월요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 남았대요? 맨 밑에가 탄소 예산이에요. 284, 620, 967, 330이 남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 기억나겠어요? 284, 620, 967, 330이 남았대. 뭐가 남아? 그래서 위에 뭡니까? Year 6, Month 8 보이세요? 지금 추세로 지구가 탄소를 배출하면 6년 8개월이 지나면 1.5도씨 상승이 끝난다. 저희 같은 기후운동가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시계부터 봐요. 전날보다 조금 늘어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재생에너지가 좀 더 일어나고 탄소대이 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좀 바쁘다 보면 까먹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점점 떨어지는 추세는 막지 못하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심각한 얘기라는 건 아시겠고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해수면 매년 3.7m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빙산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파키스탄에 3분의 1이 잠겼죠.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파키스탄이 왜 그런 대규모 홍수가 났느냐, 파키스탄 산악지대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갖고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비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에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에서 코프26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코프26 글래스고우에 가지를 않고 이 외무장관이 자기 나라에서 물속에 잠긴 상태로 전 세계에 중계를 했어요. 유튜브. 어떻게 말했냐? 우리나라가 잠기고 있습니다. 이미 만조시에 나라 40%가 잠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항상 보게 돼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잠긴다고 하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기후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해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과 낙관주의. 사진을 찍을 때는 무조건 이걸 하는 이거. 사진을 찍을 때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려고 하고 있고, 외무부 장관도 웃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 걸 봤으니까 좀 더 우리나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합니다. 해수면의 온도도 10년에 0.24도씩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이 보세요. 왔다 갔다 하죠. 날씨하고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평균 지점을 쫙 연결하면 추세가 나오죠. 그게 추세예요. 그게 기후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올해는 작년보다는 차가운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추세입니다. 추세.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기후 위기가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세계 평균 상승보다 2.67배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왜 빠르냐? 항상 아까 얘기했던 1.28도씩 것은 평균이에요. 평균. 어디는 빨리 오르고 어디는 늦게 오르는 건데,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사는 우리나라 주변 해는 당연히 더 빨리 오르고, 우리나라는 핵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또 뜨거운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빨리빨리 오릅니다. 그럼 해수면이 많이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흰남노 같은 게 일상이 되겠죠. 알 수 없는 태풍의 경로와 엄청난 태풍과 폭우를 동반한 그런 태풍들이 밀어닥칠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될 겁니다. 계속 점점 심해지겠죠. 매년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우리나라 온도도 말이죠. 아까는 1850년 170년 동안 1.28도씩 올랐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난 100년 동안으로 보면 100년 동안 2.6도가 올랐고요. 지난 50년 동안은 3.2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하냐가 다른데 점점 가파라지고 있으니까 100년 기준으로 볼 때는 10년 동안 0.1도, 지난 50년 동안 보면 10년 동안 0.32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고요.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폭염일수도 훨씬 증가할 것이다. 현재 30년 평균 11일 폭염일수가 45일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우리 농촌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뭄, 폭염, 폭우, 폭풍, 산불, 그렇죠? 서식지 파괴, 먹이사슬 붕괴, 해충 발호 또는 벌은 사라지고, 그렇죠? 흉작, 기근, 영양실조, 혹서, 감염병 다 공개된 거고요. 우리가 보통 좀 생각하지 않는 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기후위기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맨 밑에 거만 볼게요. 무정부 상태, 내전, 기후난민. 이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투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발로가 지금 만조시만 40% 잠기지만 대통령국은 잠기지 않겠죠. 점점 높아지면 만조시의 대통령국 앞에서 찰랑찰랑거리겠죠. 잠기려고 할 때 대통령이 거기 계속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 것 같아. 망명정보 세운다 그러면서 어디 갈 것 같아. 국민한테 알리고 가면 모르겠는데 이승만처럼 그냥 가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부가 튀었대. 야, 정부 튀었대!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정부 상태지 뭐. 개판인 거예요. 서로 비행기 타고 어쩐다. 내증과 기후난민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이 사진 볼 때마다 굉장히 슬픈데요. 지금 이 남반구 적도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다 말라 비틀어진 농장을 보이시죠? 우리나라 아직 이 정도는 아니죠. 영주에서 재배하던 사과가 잘 안 돼갖고 강원도 영월로 가는 그런 수준 정도고, 오히려 열대성 작물은 재배가 잘 되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 사진은 제가 크게 확대하면 보이는데 이 어른은 그냥 막심한 표정이에요. 애들 3명은요 눈이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나의 사진을 찍고 있는 저 백인도 싫은 거야. 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걸 얘네들은 알죠. 이미. 지금 기후난민이 이미 2008년 이후에 연간 2천만 명이에요. 우리가 기후난민에 대한 의식이 없어. 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는 난민을 받지 않아. 아주 나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세계가 부담해야 될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우리끼리만 핸드폰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정신이 황폐해지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는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곡성은 평화로운 걸 오늘 평화로운 걸 만끽하고 있는데 오늘 자꾸 박웅도 위원장하고 서울의 삶을 얘기했어요. 8시에 지하철 타는 건 완전 전쟁이에요. 한 사람 끼어들면 정말 주먹 날아갑니다 거기서.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근데 2050년이 되면 호주 경제평화연구소가 기후난민이 12억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당시 세계 인구는 90억 명으로 예측돼요. 세계 인구 15%가 기후난민입니다. 그래서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에서 이 빨간색 보고서를 내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한국말로 해볼게요. 실존하는 기후와 관련된 security risk라고 되어 있죠. security 한국말로 하면 안보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안보 위험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은 뭔가 하면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 심각한 위험이다. 안보사고. 그러니까 기후난민 12억 명이 밀려 들어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 분산된다 해도 각 나라에 100만 명씩만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요새는 기후위기에 대한 강연을 하면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 가끔 들어와요. 왜? 이게 안보 문제거든요. 난민을 어떻게 대처할까? 걔네들은 그 생각하죠. 우리는 그 생각이 아니지만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실 겁니다. 10살짜리 시리아 난민. 시리아는 기후 난민도 많고 전쟁 난민도 많아서 유럽으로 다 밀려 들어갔죠. 제가 한번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떠난 적이 있는데 헝가리에 갔더니 헝가리 중앙역에 지하에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심한 냄새가 나. 지하에 내려갔더니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 중앙역 지하에 다 와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지. 아니 여기 왜 여기 있냐니까 독일 국경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헝가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 헝가리가 아니고 독일로 가려는 거죠. 그러고 막 묻고 있는데 난민 중에 하나가 내 칼을 훔쳐 막 도망갔어요. 뛰어가서 잡긴 잡아야죠. 잡고 다시 뺐는데 참 서글펐어요. 이게 뭔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 사람들 결국 나중에 한 달 뒤에 독일 국경이 열려서 다 갔어요. 10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말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인형이에요. 거대한 인형. 시리아 난민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요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기후위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공룡이라고요. 공룡 모양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맨날 시위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당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녹색당에 하는 김공룡이 우리가 공룡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요. 바로 이 기후위기하고 시리아 내전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되냐면 2010년에 러시아가 가뭄이 크게 들었어요. 왜? 기후위기 때문이죠. 밀 생산이 격감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시리아가 굉장히 친한 나라인 건 잘 아시죠? 시리아는 대표적인 친러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밀이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수출이야. 그래서 수출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밀가루 가격이 폭등해서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이러한 폭동이 막 일어났는데 이걸 부친이라는 게 외부 세력인 IS까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반정부 심리가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내전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아말 같은 애가 벌어지다 보니까 내전으로 나라는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 난민들이 어떻게 유럽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우리가 못 사는 건 난민 때문이야! 라는 그런 정치인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난민들 생기지 않게 우리가 유럽하고 차단하는 게 좋아. 그래서 뭐가 됐어요? 브렉시트 생기고 심지어 한 달 전에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후예가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라찌에 이탈리아 감사해요라는 팻말을 들고 무솔리니를 사랑하는 나를 당선시켜줘서 감사해요 이탈리아 국민. 주요한 정책은 난민을 다 몰아내겠다는 거였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인데요.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모아서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남반부에 기후위기를 돕고 기후위기를 막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아지지를 않아요. 우리도 안 내고 있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는 몰려들고 있고 이 극우파 정치인들이 모든 문제를 난민 손가락질하면서 풀어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 여자의 이름이 뭔가면 The Most Dangerous Woman in Europe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근데 이 정도에서 그치니까 프랑스도 계속 2번 연속 대통령 결선 투표에 극우파 르펜이 계속 결선 투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4%까지 얻었어요. 결선 투표. 다음 선거에 몰라요. 심각한 상황. 자, 기후위기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좀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도대체 기후위기의 주범은 누구냐?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땡!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중국. 예. 중국이 1위. 한국은 10위였는데 더 올라갔네요. 8위. 제가 착각했습니다. 늙으니까요. 수치가 자꾸 틀려요. 10위는 GDP예요. 예. 8위네요. 8위. 아하. 한국은 8위네요. 왕왕왕. 네가 뭐가 늙어질지 제가 사실 많이 늙었습니다. 아까 뭐 보셨죠? 아까 예. 제 나이를 사인을 받으시면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중국이 가장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안 되죠. 기후위기가 뭐 하루 만에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고 역대 탄소 배출량을 봐야겠죠. 언제부터? 1850년부터. 그럼 누가 1위일까요? 누가 1위일까요? 네, 맞추셨습니다. 미국이 1등. 미국이 1등,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CO2 배출량은 회색이 있는데 회색은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시멘트 생산에서 나온 거고요. 녹색은 랜드 유즈 포레스트리 돼 있죠. 삼림을 베어낸다든가 아니면 삼림을 베어내고 농작물을 심어서 생긴 거. 농작물을 소농식으로 심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농작물 심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농들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들이
열대우림을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 뭘 심어요? 팜유 같은 나무를 심어요. 팜오일, 팜유나무. 우리 어릴 때 삼양라면 사태 기억나세요? 우지 사태. 차라리 우지가 나요. 그걸 식물성 기름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유 동물성 유지 아니고 식물성 기름 좋아 먹긴 좋아 좋긴. 그 식물성 기름이 뭐예요? 한번 라면 먹을 때마다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팜유라고 써있어요. 인도네시아 그냥 열대우림 다 밀어버리고 거기 팜유를 쫙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탄소를 머금던 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병충해와 아주 취약하고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 팜유를 막 심어버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주로 했던 나라들이 뭐예요? 보세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죠. 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너 나빠! 이러면 안 돼요. 그 팜유가 브라질 사람이 다 먹은 게 아니겠죠. 우리가 먹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 부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여기에 나무들이 배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라별로 CO2를 역사적으로 누가 많이 배출했냐 이렇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만 해도요. 중국에서 옷을 만들었어.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었어. 중국 사람들만 쓰나? 우리 사람들 쓰죠. 가끔 유럽 친구들 만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우리는 탄소 배출 많이 줄였어요. 한 대 때리고 싶어.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개발도상국으로 넘긴 거예요. 우리는 수입해다 쓰면 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NDC를 쉽게 달성할 수 있지. 근데 야근 놈들이에요. 야근 놈들 사실. 네.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배출량의 10여% 이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탄소 배출 나라별로 측정하지 말고 세계의 어떤 사람이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이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든 옷을 말하자면 미국의 중산층이 입었다면 미국 중산층이 책임져야겠죠. 그렇게 해서 유명한 단체인 옥스팸이라는 단체가 실제로 이걸 다 계산해서 실제로 누가 소비했는가 하고 연관시켜서 탄소 배출의 주범을 살펴봤더니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richest 1%라고 써있죠. 세계 전체 6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부자인 1%가 세계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했다더라. 근데 맨 밑에 poorest 50% 보이시죠? 미국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못 사는 30억 명. 세계 인구의 절반은 온실가스의 몇 프로? 7%밖에 배출하지 않는데 바로 여기에 파키스탄이니 투발루니가 다 있는 거죠. 10%까지 확대해 보세요. richest 10% 하면 몇 프로 했다고요? 52%. 유명한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쓰면서 나왔던 통계가 있는데요. 세계의 10% 안에 드는 부자가 세계의 소득의 52%를 차지해요. 소득 퍼센트하고 탄소 배출 퍼센트가 똑같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 불평등과 탄소 불평등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사실은 탄소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기후 문제를 단지 이산화탄소의 발생이라든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원인이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기후정의라고 해요. 영어로 climate justice. 많이 들으셨죠? 이번에 9월 24일 서울에서 기후정의 행진했잖아요. 기후위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회가 만든 것이고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걸 기후정의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사회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으로 연결되겠죠? 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왜 기후위기와 농민기본소득인지 아시겠죠?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옥스팸에서 만든 또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이나요? 아, 예, 보이네요. 회색 보이세요? 회색? 뭐처럼 생겼어요? 공룡, 브라키오자우루스처럼 생겼죠. 이건 어떻게 만든 표인가 하면요. 5%씩 쪼갰어요. 5%. 포리스트 5%, 리치스트 5% 보이시죠? 그 세 개 부자를 20개 토막으로 나눈 거예요. 하위 5%, 하위 10%, 하위 15%, 하위 20% 해서 상위 5%까지. 그 토막이 20개겠죠? 요거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녹색, 연노란색이 1990년, 진한 녹색이 2015년이에요. 그럼 25년 동안 상위 5%와 하위 5% 중에서 얼만큼 탄소 배출이 늘었는가를 표현하는 표입니다. 잘 보세요. 왼쪽 5개가 있는 10개 토막.
그러니까 하위 25%까지는 하나도 늘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탄소의 배출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주범과 피해자가 다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기후 불평등이다. 기후의 부담적 피해자가 다르다. 이것도 시정해야 된다. 일단 기후 정의의 중요한 요소예요. 맨 오른쪽 두 개 보세요. 최상위 5%, 그 다음에 10%까지 확대해 보세요. 는 수치가 보이시죠? 이 최상위 5%와 10%를 더하면요, 나머지 모든 계층이 다 더한 증가율보다 많습니다. 당연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52%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소득 불평등은 탄소 불평등을 낳고요. 아까 5%, 10%가 갖고 있는 그러한 과도한 과소비를 일으키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크루즈선 타고 괜히 일주일마다 옷 사갖고 버리고 사치품 쓰고. 몇 년 전에 이건희 씨 집에 전기료 신문을 한 적 있죠? 이건희 씨 집에 전기료가요 한 달에 2,700만 원이에요. 거기서 무슨 전기를 쓰고 있을까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이건희 씨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건희를 살리기 위한 수많은 의료 장비가 전기를 썼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무슨 알 수 없는 영화에나 나오는 장비들 썼겠죠. 어쨌건 그래서 결국 상위 10%가 부담을 갖고 있는 불로소득을 잘 끌어다가 소득 오히려 잘 분산시켰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탄소 배출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서 늘어나는 폭보다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했다고 기후위기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소득 재분배를 했을 때 기후위기 해결에 보탬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탄소 배출이 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늘리는 거예요. 추위에 떨던 사람이 난방을 하는 거죠. 하면 저 위에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아니야. 크루즈선 타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매년 그냥 뭐 한 달마다 여행을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정의 관점에서는 아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난방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사람은 탄소 배출을 좀 더 늘리는 게 오히려 기후정의에 맞다. 저 위에 있는 사람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후위기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기후위기 얘기도 좀 자꾸 하고 싶다고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작했지만 기후위기가 벌써 45분 얘기했네.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을 한 15분 정도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는 기후위기가 맞서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0월 말부터 지급되고 있는 거 있죠? 공익형 직불금, 뭐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고 면적직불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로 소농직불금 많이 받으시죠? 0.5헥타르 이하는 소농직불금. 이 공익형 직불제, 공익직불금이 오히려 농촌의 소득 경치를 심화하는 면이 있다. 물론 과거의 쌀직불제보다는 좋아졌어요. 쌀직불제 때는 소농직불제가 없었잖아요. 월 10만 원 소농직불금이 없었지만 소농직불금이 생긴 것은 쌀직불금에 비해서는 해결됐어요. 약간 소득재분배가 개선됐지만 거기서 요지부동이에요. 공익형 직불금 액수도 2020년, 21년, 22년 액수가 똑같아요.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왜 정권 말기가 되면 왜 그거 안 올려요? 참나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소득재분배나 농촌 내 이런 빈부 차이의 해결에 보탬이 됩니다. 왜 그러냐? 뭐 잘 아시겠지만 넘어갈게요. 지금의 공익형 직불금의 설계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죠? 0.1헥타르 300평이죠. 여기서부터 0.5헥타르 사이에 소농이 8개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120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죠. 이걸 소농직불금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지급하는 게 문제인 거 잘 아실 거고요. 이 면적직불금은 이게 꺾인다는 걸 굉장히 농민분은 강조하죠. 이렇게 단가가 조금씩 떨어지게 해서 역진적으로 돼 있다고 무슨 뻥을 쳐요. 전체 액수는 커지는데 어쨌건 간에 최대 액수로 계산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론적으로 직불금은 연간 5,734만 원입니다. 물론 농업법인이겠죠. 제가 아는 어떤 농민한테 들어봤으니까 5,300만 원까지 받는 사람 봤대요.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20만 원과 5,700은 50배 차이입니다. 그래프가 뚫고 지나가서 못 그려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계속 120만 원 받고 있는데
누구는 500만 원도 받고 누구는 1000만 원도 받고 어디는 5,700만 원도 받으니까 이런 제도가 과연 농촌에서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으로 계속 기여할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공익 그래서 실제 형태를 보니까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 소농직불금에 쓰인 돈은 5천억 원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면적직불금에 쓰이니까 중농 이상, 대농에게 편향적으로 국가 재원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무려 전체 공익직불금 중에서 74.7%가 면적직불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 항상 농림당국은 항상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농촌에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보지 않고요. 농촌에 살고 벌어지는 사회를 보지 않고 농촌을 항상 농업 생산의 기준으로만 보거든요. 즉 공장으로 보는 거죠. 그냥 공장. 그러니까 농산물이 잘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직불금을 우대하는 이 기조를 못 고치는 거야. 면적이 많아야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래야 애국자다 라는 사고구조에 있기 때문에 소농은 뭐 생산비가 또 못 건져갖고 헤매고 있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덜 애국자 그들이 그런데 이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농민기본소득의 기본 관점이고 차계수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가 아니라 생산물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공익직불금의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부재지주가 너무 많이 가죠. 조사한 거를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농특위가 대통령 산하죠. 경기도를 조사했더니 무려 30.5%가 부재지주가 들어가요. 이게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농업직불금이 소농직불금은요 가구 단위로 지급해요. 면적직불금은요 농업인에게 지급해요. 농업인. 여러분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사를 경영하거나 뭐 경작하거나 농업법인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연간 얼마 이상의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90일로 돼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농산물 액수가 얼마를 넘어야 되고. 그럼 부재지주는 사실은 경영하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으니까 농업인에서 빠져야 되고 사실은 그거를 붙여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사실은 농업인이 돼야 되는데 임차농이 농업인 가입이 안 되죠. 왜요? 임차 계약서가 있어요. 농업인이 되는데 지주가 임차 계약서를 안 써주잖아요. 임대 계약서를. 왜 써주겠어요? 자경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데 지주가 자기가 8년 동안 농사 지은 것처럼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임차농한테 계약서 안 써주거든요. 나중에 집 땅값이 오르면 빨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야 되니까. 왜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재지주가 다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농민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 외의 문제점은 다 아실 거예요. 가구별 지급, 소농직불금은 가격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인도 마찬가지죠.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그렇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쪼개기를 해서 한 가구에서 2개를 탄다든가 3개를 탄다든가 그런 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한두 명씩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참 부도덕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부도덕성을 탓하기보다는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농민 개인이 다 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농가가 타지 않게 하면 즉 여성 농민도 남성 농민과 동등한 사실 여성 농민이 농사를 더 많이 짓거든요. 반농사를 하기 때문에 주로 농사에 투입하는 시간도 많고 가사 노동도 있고 돌봄 노동도 하는데 농촌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림자 노동조선 취급해버리니까 그런 제도상이 사람의 사악함을 자꾸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직불금 예산 비중도 너무 낮고요. 친환경 직불금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별로 지급하고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면서 예산은 증액하고 친환경적 농법을 짓는 친환경에도 직불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직불계고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농지 면적과 비례하지 않고 농민 1인이면 똑같이 권리를 누리는 농민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되고 이게 농촌의 소득 전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농촌의 소득 전분배에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 기후위기에 싸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과 기후위기가 싸울 수 있는 건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농민기본소득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농민 개인에게 정기적인 현금을 조건 없이 준다.
이걸 농민 기본소득을 합니다. 이걸 농민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라고 해요. 첫 번째, 모든 농민에게 남자 농민한테만 주지 않고 여성 농민한테 주고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농한테도 주고 임대 계약서가 없는 임차농한테 주고 농사를 지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건 어떻게 입증하지? 그것도 농촌의 사회를 바꾸는 거하고 관계가 돼요. 이장도 좋은 사람이 이장이면 좋은데 이상한 이장이면 이장이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이 중심이 된 농민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농민들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들도 농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박홍두 위원이 양심적으로 다 만들어서 농민을 확실히 가릴 수가 있겠죠. 아니 곡성에서 살고 있으면 누가 농사짓는데 그걸 왜 몰라요? 다 알지. 네. 부정한 사람이 안 되게 하는 농촌 내 민주주의 강화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개인에게 준다. 가구별 아니고요. 개인에게 다 정기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또는 매분기 현금을 주거나 지역화폐하고 섞어서 줄 수도 있겠죠. 조건 없이 준다. 따지지 않는다. 직불금 같은 거는 농지 형상을 유지해야 된다. 등등등등 많아요. 사실 열심히 도산을 하지 않습니다만 사람한테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어. 이게 기본소득의 기본 정의하고 일치하는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농민한테 적용해 본 거예요. 개발서 공익직불은 17가지 준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농민수당 여기 전남에서 지급되죠. 농민수당은 농가 다닌 거 잘 아시죠? 여성 농민이 주로 받지 못합니다. 농민수당도 처음에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여성 농민들이 막 손 들어갖고 막 항의하고 막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안 준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농민수당은 지자체 예산에 납부하죠. 그러니까 가구 단위 지급도 쉽지 않아. 지자체는 무슨 돈이 있어. 대충 그렇게 타협하고 마무리 지은 거죠. 우리는 국가의 돈을 갖고 국가가 수도권에 몰린 돈도 각 지역에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중요한 소득제 문제거든요. 국가에 거둔 세금과 기재부가 관장하는 국가의 예산을 갖고 이거를 퍼뜨려서 각 지역 농민들에게 주는 농민기본소득을 만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좀 넘어갈게요. 말씀드렸고요. 아까 가구별 지급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의 역할 이게 이제 농민기본소득이 기후위기하고 또 관련된 얘기인데요. 기후위기가 심해지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농민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2018년 대비 40%를 줄여야 되는데 그 40%를 어디에 줄일까? 각 부분별로 줄여야 되는 양을 다 이렇게 배정했어요. 열심히 실천도 안 해요. 그냥 한 것처럼 그냥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괜히 산에 나무 베버리고 새로 나무 심고 그래요. 왜 아까 얘기했죠? 순배출량을 줄이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나무를 20만 그루 지었어요. 순배출량 줄였어. 이러고 있어요. 진짜 미치겠어. 어쨌건 간에 전환 부분에서 제일 많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44.4%. 전환은 전기 생산이에요. 화력발전소 끄고 재생에너지 많이 생산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그래서 전환 부분, 전기 생산 부분에서 2030년까지 44%를 줄이겠다고 해놓고는 화력발전소를 왜 짓는 건데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OECD 38개국 중에 제일 많아요. 57개나 있어요. 57개. 근데요 2개가 올해 완공되고요. 내후년에 완공되어 있는 삼척 블루파워가 또 2개를 더 생산하니까 61개가 돼요. 내년 내후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이런 화력발전을 더 이상 짓지 말자! 탈탄소법을 제정하자 그래서 5만 명 서명을 돌파해서요. 현재 정부가 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삼척에서 짓고 있는 삼척 블루파워 누가 짓고 있는지 아세요? 포스코 건설. 포스코는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요거 제 있죠?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철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철광석, 불순물이 함유되는 철광석을 부은 다음에 거기 탄소를 부어요. 코크스를. 그래야지 순수한 철이 재련돼서 나와서 철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뭘 쓴다고요? 석탄을 쓴다. 여러분 포스코 2개 발전소에서 2개 제철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1%예요. 포스코 혼자. 근데 계열사인 포스코 건설이 화력발전소를 또 지어요. 나 진짜. 그런데 농촌도 탄소 배출이 너무 많으니 몇 프로 줄이래요? 27.1% 줄이래요. 여러분들 27% 줄이시는 전사가 되셔야 돼. 2030년까지. 그런데 말이죠. 포스코는 어디에 속할까요? 산업에 속해요. 포스코 혼자 11%를 배출하고요. 30대 기업을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70%를 배출해요. 30대 기업이. 여러분 전환과 산업을 더하면요. 배출량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70%가 넘어요. 근데 몇 프로 줄이래요? 무슨 장난쳐? 우리한테는 27% 줄이면서 우리나라 걸 다 줄이는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내려가는 산업 부분이 14%밖에 안 줄인대. 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한대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 우리가 무슨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걸 하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이미 농촌 지도에서 나와서 시켰는지도 몰라요. 농축산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래요. 농업 부분이 전체 탄소 배출의 몇 프로인가 한번 보세요. 2.9%예요. 뭐 농축산 다 합쳐서 농업과 축산 다 합쳐서 2.9%예요. 왜 우리 때문에 무슨 기후위기가 온다고 하면 좀 심하죠. 하지만 우리도 기후위기를 위해서 싸울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만 닭달지라고 포스코한테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중에서 발생 장소 개념에서 볼 때 농업이 55.6%, 축산이 44%니까 축산보다 농업의 잘못이 더 커! 이렇게 발표했어요. 단소리에. 그러면 농업 중에서는 누가 가장 잘못하고 있을까? 벼 생산 농민이래요. 뒷골 아파. 벼물에서 메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한 온실 가스입니다. 이 메탄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후위기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번 시시각각으로 느끼잖아요. 농업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책임을 농민들한테 먼저 손가락질 하는 거 이상한데 벼 재배에서 온다. 실제로 벼 재배하는 물에서 메탄이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 메탄 나오는 게 철광석을 생산해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메탄이고 어떤 거는 뭐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산, 지나친 성장, 지나친 이윤 추구. 여러분 포스코가 작년 만 9조 원의 이익을 냈어요. 9조 원에. 좀 줄이면 되잖아요. 먹는 거 벼를 줄여서 어떻게 살겠다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양도 적고요. 대책은 노황당해요. 대책이 뭡니까? 물떼기 하라.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CH4 메탄이 많이 나와. 그래서 줄여 그랬다가 줄였다가 다시 되고 줄였다가 다시 되고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미실란? 네, 거기 가서 들었어요. 이렇게 물을 적게 되면 풀도 잡초도 더 많이 자라고요. 병충해 더 많이 생겨서 농약도 더 많이 쳐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메탄 줄이는 건 생각하고 농약 많이 생겨갖고 또 단작으로 인한 피해가 생겨서 또 토양과 물이 오염되는 건 왜 생각 안 하냐고. 이게 전부 다 기후위기의 주범인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CO2와 메탄 양만 줄이면 되라는 어떤 탁상에 있는 사람들의 책상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영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보다 유엔인데 넘어갈게요. 더 한술 더 뜨는 건 유엔입니다. 유엔은 뭐라고 했냐면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종합 보고서를 제가 영어로 읽어봤더니 번역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그리컬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농업은 생물학적 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여러분 생물학적 다양성을 파괴하는 주범들이야 여러분들이. 아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잘못이 정말 많네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인 월드 퓨처 카운슬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14%가 농업에서 발생한대. 그러니까 농업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거야. 아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농사 더 접고 도시로 가서 그냥 살아야겠네. 야 이런 보고서 있지. 이 사람들도 문제야.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보고서에 애들 문제가 있어. 그냥 농업이라 그러면 돼요. 이거는 농업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초급적 농업기업, 기업농, 약탈농, 상업적 대농이 주로 배출한 온실가스거든요. 아마존 배 버리면 탄소 배출 늘죠. 배 버릴 때 이미 늘어요. 탄소를 먹고 나무에서 탄소가 또 배출돼요. 배는 순간. 예. 왜 죽었으니까 머금고 있지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팜유 심고, 그 다음 뭐야? 케일 심고, 단장어 쫙 심어보세요. 그러면 탄소 흡수보다 이 확 떨어지게 돼 있죠. 사실상 화학비료와 농경, 집약적 기업농, 단작, 모노컬처, 공장식 축산이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전부 싸잡아갖고 소농과 중농, 빈농까지 다 싸잡아갖고 농업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했듯이 국가별로 이산화탄소를 평가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싸잡아서 몰라. 근데 누군가 어떤 계층인가 어떤 농자 형태인가 이걸 분명히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이 네 가지의 농경이 바로 토양과 미생물과 지하수와 해양과 병충해 이 문제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 다 주범이거든요.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병충해를 만드는 주범들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도록 지구를 막다른 공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학비료와 농약은 적게 쓰고 소농과 가정농이 중심이 되는 농행전 형태로 자원순환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농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후위기와 싸우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설명드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소농, 가정농이 농업의 기본 형태가 될 때 자원순환, 생태전환,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농경형 방법을 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농이 됐다고 무조건 이런 농업으로 그대로 바뀐다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살림에 있는 한살림 생산자연합에 있는 농민들 만나서 한번 좌담을 한 적이 있어요. 충북에 가서. 그분이 친환경 농업 그 자격증만 30개야. 이 농작물. 한살림에서 오신 분한테 보니까 30년째 그 사람의 농작물을 매입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대. 한살림 구매 담당자가. 왜 마음이 아프냐니까 30년 전과 살고 계신 게 똑같대. 30년 동안 뼈 빠지라 농사를 지었는데 저분이 살고 있는 모습이 30년 전과 똑같다는 게 내가 오히려 죄를 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한살림 구매 담당자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한살림은요 어느 액수 이상을 안 사주거든요. 왜? 너무 많이 사주면 저 사람이 대농이 되라고 격려하는 것이 되니까 딱 소농 경영 수준만 사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머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 정책, 소농을 유지해야 된다는 장일수 선생님이 처음에 세운 한살림의 그런 정책으로 해서 이분이 3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가 자기가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소농이 소농 경영, 자원순환형 경영, 친환경 순환농법, 생물 다양성과 종자 다양성을 지키면서 농업을 하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농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든든한 농민기본소득의 밑바탕에 딱 배경이 된다면 우리가 뼈 빠지게 완전히 우리가 우리 몸을 갈아 마시면서 하지 않아도 정당한 농업과 생태농으로 하면서 기후위기하고 싸우고 농업도 지켜내고 농촌도 지켜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액션에이드라는 비영리 단체도 다 생각마다 액션에이드는 비영리 단체가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은 뭐냐? 네 가지로 정리한 게 있어요. 1번 농촌 내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소농과 여성과 임차농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게 뭐야? 농민기본소득이죠. 아까 제가 집불금하고 비교해드렸죠. 푸드 시스템 전환해야 된다.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우리가 계속 했던 거 아니야, 계속. 그 다음에 계속 이 대기업이 이마트가 전부가 밭대기로 서갖고 이게 팔고 이게 아니고 이 안에서 어떻게 순환할 수 있을까 만들어야 돼.
세 번째, 농민의 참여와 소통. 아까 농민기본소득위원회도 말씀드렸죠. 네. 당국이 다 결정하고 농업자금도 괜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와 지자체도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국가, 민주적 지자체 이런 식의 거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려볼게요. 농민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하고 저하고 이제 박웅두 위원이 농민기본소득 전국 운동본부를 2019년 말에 같이 이제 발족하는데 같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박웅두 위원이 이제 운영위원으로 있고 저는 이제 교육홍보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달려오면서 작년에 정말 국회 말이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서 막 발로 뛰어갖고 야 해야 돼 말아야 돼 말하면서 농민기본소득 법안을 결국 만들었어요. 작년 6월 22일 날. 저희가 가능한 많은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고 대표 발의를 해서 66인이 무려 서명을 해서 했어요. 그 내용 중을 다 볼 수는 없고요. 1조를 좀 볼 수 있어요. 1조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 말이 중요한데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위안부터 또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삶의 질, 아까 말씀드렸죠. 30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우리도 사회적 활동, 정치적 활동, 여가를 즐기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책 제목. 시간 주권을 되찾자. 농민은 왜 겨울에만 시간 주권이 있고 농번기는 시간 주권이 하나도 없느냐.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빌라우스 안에 겨울 때도 시간 주권이 없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시간 주권을 누리는데 농민 기본소득 말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농촌이 살고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살아요. 저희가 1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가끔 농민 기본소득 얘기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 야, 농민만 어려워? 도시빈민이 더 어려워. 도시빈민이 더 가난해.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이 가난해서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업이 중요하고 농민이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아까 농업의 가치를 기후위기 교하고 세계적인 위기 현상과 함께 설명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더 가난한가, 누가 더 가난한 사람은 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법안에 액수를 넣었어요. 매월 30만 원. 법안에는 원래 액수가 잘 안 나와요. 법안에는 액수와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요. 보통 법은. 대통령에 따른다는 건 뭔가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해요. 그럼 대통령이 이상한 놈이 되면 막 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법안에 넣었어요. 국회에서 이렇게 액수를 통과시켜! 매월 얼마? 30만 원. 매월 30만 원이면 아까 뭐라 했죠? 농민기본소득은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이에요. 부부가 농사 짓고 있고 22살 된 우리 아들도 농사 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집에 3명이 타는 거야. 월 30만 원씩 3명한테 월 90만 원이 들어오면 연간이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안 해도 됩니다. 나 화학비료 내일부터 안 써도 됩니다. 농촌이 바뀌어요. 더 중요한 거. 돈이 생긴 여성 가만 안 있습니다. 농촌 바뀝니다. 협동조합 만들고 뭔가 우리도 뭐 하자.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이걸 갖고 팔로 개척하자. 나는 완전 농촌 바뀔 것 같아요. 그 돈 갖고 다 먹겠어요. 농촌에서 뭘 먹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겨우 지원받으면 겨우 뭐 좀 하는데 완전 바뀝니다. 이거는 정말 무슨 뭘 하나 던지는 거예요. 농촌사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 30만 원 그냥 정한 게 아니라 농민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정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 얘기하면 아유 뭐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근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재원이 어디서 나와? 이게 좀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가 이제 제 강의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예산의 5%대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농민이 우리나라 인구의 5%거든요. 우리가 5%인데 왜 5% 대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농민이 도시민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국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국민의 계급을 만든 거거든요. 열받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농업 생산물은 혹시 생산이 안 되면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그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국경이 이제 봉쇄되는 일이 점점 생길 거예요. 뭐 어떻게 먹고 살 건데? 황당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했습니다. 이거를 농가 인구수를 2020년 계산하니까 농가 인구수 발표한 게 231만 명이고요. 물론 오차가 있겠죠. 월 30만 원을 매달 주면 연간 231만 명한테 매년 360만 원 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계산해보니까 8조 정도 가네요. 8조.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서 8조만 마련하면 모든 농민 개인에게 연간 8조의 예산만 마련된대요. 그랬더니 국가 예산을 보니까 농식품부 예산이 16조예요.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 차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네,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위원장과 함께 만났어요. 처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차관이? 농식품부 예산 절반을 어떻게 올립니까? 16조의 절반인데. 영농형 태양광 하세요. 소득 보장은 그게 좋습니다. 농업 생산량을 줄이면서 하라는 게 영농형 태양광은 위에 세워갖고 농업 생산은 몇 프로 줄어도 소득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농림축산부가. 차관이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큰 충격 먹었어요. 저 별일 다 있죠. 그래서 농식품부 예산 대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국가 예산 대비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요. 정부 예산이 2022년도에 607조예요. 정부 예산 2022년 예산에는 4.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도 필요 없어. 4%만 보장하면 모든 개인에게 30만 원 농민기본소득이 가능해. 4%. 4%도 안 줘? 그런데 소농직불금 아까 5천억 보셨죠? 소농직불금은 가구별 지급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니까 농민기본소득하고 좀 가치관이 비슷해. 소농직불금 액수를 더하면 4.06%면 되고요. 면적직불금 같이 다 통합하면 국가예산의 3.76%가 돼요. 왜? 2조가 넘어오니까. 6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무슨 뭐 경영 이양 직불금부터 해서 쫙 다 직불금을 다 통합하면 3.5%면 돼요. 농민기본도 30만 원 되면요. 모든 농촌의 직불금 다 통합해도 돼요, 사실은. 물론 대농이 좀 반발하겠죠. 5,700만 원 타시는 분이 좀 반발하겠죠. 그래서 면적 직불금까지 다 통합하는 건 좀 너무 농촌 내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저는 면적 직불금은 그냥 두고 소농 직불금을 통합해서 국가 예산의 4%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언제? 작년에 국가 예산 대비 우리 농촌 예산이 농식품부 예산이 몇 프로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국가 예산 수치하고요 농식품 예산 수치 제가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교육홍보위원장이니까 다 찾아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표가 이겁니다. 이건 저한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박수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왜 농식품부가 안 만들고 내가 만들고 있어요.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는 식물을 봐도 이 식물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 초짜예요. 농알못. 어쩌다 보니 2019년에 박웅도 위원을 포함해서 농민기본소득 운동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갖고 제가 여기에 말려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판에 들어오게 돼서 농업에 대한 애정이 매일매일 이렇게 커지는. 보세요. 하늘색은 이명박 정부, 빨간색은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뭐죠? 노란색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가 예산 증가율 보이시죠? 국가 예산이 200조다가 300조, 400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국가 예산 증가율이 2008년도에 8% 증가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실질적 감소란 말 이해 가세요? 국가 예산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랬죠. 동그라미 몇 개 쳐볼게요. 2008년도 이명박 정부 1년차 때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이 몇 프로였냐? 5.4%였어요. 근데 이때는 농식품부가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였어요. 수산이 포함돼 있어. 수산을 내가 또 일부러 다 찾아가고 뺐어. 그랬더니 4.8% 들었고 이명박 정부 1년차 때는요
농식품부 예산, 순수 예산 4.8%였어요. 지금 몇 프로로 떨어졌어요? 2.8%, 4.8%가요. 2.8%가 된 게 몇 조? 16조. 이렇게 줄여놓고 16조의 절반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6조가 사실상 줄여놓은 거거든요. 줄여놓고 8조를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사고방식이 이상한 거죠. 그게 한 3, 40조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휙 줄여놓고는 8조 못 만들어. 사기죠. 분노가 되는 수치 한번 보겠어요. 0.02% 상승한 2013년 예산은 누가 짰을까요? 2012년에 임기 마무리되면서 떠나신 분들이죠.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기회 만든 거예요. 떠나면서는 죄를 뿌리고 가시네요. 왜? 욕 안 먹으니까요. 2013년에 욕 먹는 건 박근혜거든요. 떠나는 거죠. 자, 그러면 박근혜 씨는 떠나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2017년에 예산을 짠 다음에 18년에 됐는데요. 중간에 떠났기 때문에 만들다가 하여튼 18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짜지는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 짜놓은 거를 그냥 받기만 했어요. 짤 시간이 없었어요. 0.08%. 떠날 때는 말없이가 아니라 떠날 때는 재뿌리고네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재뿌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왜 1.1%인데 그 뒤에 1.1% 보이세요? 문재인 정부도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박근혜 때 제일 적습니다만 별 대동소이해요. 이명박 때 2%대, 박근혜 때 1%대, 문재인 정부 때 3%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난리 좀 쳐니까 2020년에 7% 조금 올려줬어요. 그래서 말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요, 4%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농식품부 예산 비율을 2013년 수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2013년. 2008년도 아니고요. 13년이 4.5%인가 수산이 합친 거예요. 4.5에서 수산을 빼면요, 4%예요. 아, 우리는요, 2008년 바라지도 않고 13년 박근혜 정부 1년차 수준으로만 좀 회복하자. 이게 정의다, 정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왜? 농업은 기후위기하고 싸우고 농촌도 지키고 여기 살고 있는 농민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전에 봤다시피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문재인 때, 이명박 때, 문재인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점이 더 참 아쉬운 일이죠. 결론 내리고 이제 뭐 대화도 좀 해보겠습니다. 농민 농업은 농촌의 사회경제도 중심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아주 적은 돈을 농촌 기본소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농민 기본소득과 좀 개념이 달라요. 농촌 기본소득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촌에 살고 있는 공무원, 교사 뭐 다 주자. 그래야지 농촌이 더불어 살지 않느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농촌이 살려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 아닌 분들도 좀 더 소득 보장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액수가 너무 적어지게 되면 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농민을 농촌으로 확대하게 되면요, 지급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잖아요. 엄청 늘어나요. 200만 명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동일한 재원을 갖고 지급하는 액수를 줄여야 되죠. 그럼 농민한테 돌아가는 액수도 같이 줄죠. 그러면 농민의 소득 보장을 해서 아까 친환경농이나 소농 가정농의 영위 조건을 만든다는 그 요건이 약화돼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농촌은 농업과 농민이 기본적으로 살아야지 농촌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비농민의 경제가 막 돈다고 해서 거기서 막 상거래가 일어난다고 해서 농촌 전체가 살아나지가 않거든요. 뭐 곡수는 누구라도 와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촌 기본소득을 작은 액수로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액수로, 아까 30만 원 정도, 30만 원 좀 싸우다 보면 좀 적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액수로 농민 기본소득을 먼저 하고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꾸 농촌 기본소득을 작은 규모로 하자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농촌 내에서 그 부분이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혹시 듣게 되고, 아, 그런 차이구나. 그래서 저는 형식주의 같아요. 농촌이 잘 살아야 되니까 농촌 소득이야. 좀 형식주의 같아요.
이걸 어떤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이룰 것인가로 보면 농민기본소득 먼저 요거를 실질적 의미 있는 거 그리고 농촌기본소득 발전 이게 더 적합한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농민기본소득 운동에 좀 더 힘을 실고 있습니다. 저는 3번 공익적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말씀드렸고요. 4번 농민수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농민수당은 어차피 지자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지자체 특색에 맞게 좀 진행하면 좋겠다. 지자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촌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좀 더 돈이 나오면 그 어촌 기초지자체는 좀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기초지자체별로 광역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유지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 액수도 다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국가 단위의 정책은 농민기본소득으로 가자 이런 게 생각이고요. 5번 얘기도 중요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게 된다고 기후위기 대응 다 되고 이게 된다고 농민의 삶이 다 되고 그게 아니고 현금 지급과 관계된 정책이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와 관계된 거,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이런 식의 공동체들,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들 이런 것들이 더 사회 서비스가 돼야 되고 농민기본소득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농민기본소득에는 항상 농민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의 마중물이다. 우물에 물을 붓는 느낌으로 마중물을 만들어서 그러면 확 돼서 많은 물이 콸콸콸 나올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이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이거면 다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그런 사람 말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기후위기와 맞서 싸우는 아름다운 농민기본소득에서 함께 얘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